패스트는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한 번쯤은 읽고 가야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같이 읽게 되었고요. 먼저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작가인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소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까미는 1913년에 프랑스령인 알제리에서 태어났고요. 1살 때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에 징집이 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평생은 아니고 어린 시절을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문맹에다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좀 가난하게 자랐고, 그래서 까미 자체도 자신은 가난을 겪으면서 자유를 배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공립학교 다닐 때 2학년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개인 교습도 받고 장학생 시험도 준비를 하면서 교육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까미는 평생을 그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후에 노벨문학상을 탔을 때 그 수상 연설을 그 스승님한테 헌정하게 됩니다. 까미의 대표적인 작품은 오늘 읽은 그 페스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고요. 이방인은 까미가 29살에 쓴 거고요. 페스트는 34살에 쓴 책입니다. 페스트는 출간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해에 비평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 44살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아주 젊은 나이에 타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3년 뒤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까미는 생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만큼 무의미한 죽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말 그대로 본인이 그 자동차 사고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줄거리를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알제리 북부의 해안 도시인 오랑에 갑작스럽게 페스트가 발병을 하고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시민들은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염병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다가 서서히 이제 병세가 누그러지고 회복되는 약 1년간의 과정을 이야기로 그린 거고요. 전체는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그 페스트의 그 발병부터 그 심화, 그리고 절정, 그리고 완화되는 그 과정을 차례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에 한 30분 정도는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런 갑작스러운 재앙, 페스트가 닥쳤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마 그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재난 앞에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지가 각 인물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을 같이 펼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들 위주로 같이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부 시작은 오랑이라는 그 도시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그 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예전에도 페스트를 읽을 때 그 남는 이미지 하나만 꼽자면 전 쥐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마리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천 마리가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점차 이 오랑이라는 도시에 유행성 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인공은 그 의사인 리우라는 사람이고요. 그 책 번역에 따라 리웨라고 나오는 출판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염병이 돌자 치료를 하러 다니면서 드디어 리우는 이게 페스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음사 책으로 저는 볼게요. 그 59페이지부터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페스트라는 걸 인정해야 될 때가 온 리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간쯤에 보시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인정해야 할 것이면 명백하게 인정하고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버린 다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페스트가 멎을 것이다 하고 페스트라는 거를 직감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막 대책을 내놓기 시작해요. 뭐 쥐를 잡으라고 하고, 뭐 병에 걸리면 신고를 하라고 그러고, 격리를 시키고, 또 소독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정부 대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1부의 마지막은 드디어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게 됩니다. 2부는 그 도시가 폐쇄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도시의 폐쇄라는 것은 일단 아무래도 교류가 끊긴다는 거고,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건데, 이 도시가 갑자기 폐쇄되자 도시에 들어오는 거는 자유지만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생이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98페이지쯤 보시면은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귀향살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좀 위쪽에 보시면 결국 우리는 감금된 상태로 돌아와서 오로지 지나온 과거만 바라보고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뭐 세계여행도 못 가고 뭐 어디 교류가 끊기다 보니 옛날에 추억 여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만 돌아보고 이렇게 이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2부 앞쪽에 나오고요. 원래 이 패스트의 제목이 될 뻔했던 게 수인들 그리고 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까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인물들이 각각이 패스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 랑베르라는 기자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취재차 오랑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도시가 봉쇄되면서 나갈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랑 사람도 아니고 빨리 나가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파늘루 신부는 이제 여기서 종교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신의 심판이다, 신의 뜻이고 이건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냥 순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좀 미스테리하게 보이는 타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제 수첩에다가 이 모든 상황을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건대를 조직해서 드디어 패스트에 맞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주인공 리우는 이제 각각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면 그 집을 찾아가면서 묵묵하게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170쪽부터 한번 보시면 리우가 굉장히 정말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그 각각의 그 환자의 집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타루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 자신은 신도 믿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17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앞으로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이 모든 게 끝나고 무엇이 올지 나는 모른다. 당장에는 환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고쳐주어야 한다. 가장 긴급한 일들은 그들을 고쳐주는 것이다. 나는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뿐이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우만큼이나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또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랑이라는 인물이에요. 여기서는 하급 공무원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굉장히 티 안 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하면서 막 통계 집계도 하고 하면서 정말로 그 하급 서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리우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까미는 이 그랑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184페이지 중간쯤을 한번 보실게요. 반드시 여기 중간쯤에 그렇다부터 보시면, 반드시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영웅이 있어야 한다면 서술자는 바로 이 보잘것없고 존재도 없는 영웅, 가진 것이라고는 약간의 선량한 마음과 아무리 봐도 우스꽝스럽기만 한 이상밖에는 없는 이 영웅을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그랑이라는 어찌 보면 좀 평범한 소시민, 하급관리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조용하게 자신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인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좀
특별하게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이 코타르라는 사람인데, 1부에서는 코타르가 자살을 시도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서는 오히려 패스트가 퍼지면서 코타르는 좀 행복해해요. 뭔가 그 암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그 자신의 수익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 상황을 좀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부분이 2부의 마지막 장면인데 216페이지 정도로 보실게요. 랑베르 기자와 리우가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랑베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 외부로 빨리 탈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거기 나가서 사랑하는 여자를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우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중간쯤에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랑베르가 성실성이 대체 뭐지요? 라고 했더니 리우가 내 경우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꾸준히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성실성에 랑베르도 이제 드디어 감화를 해서 마지막에 자기도 이 오랑에 남아서 패스트와 맞서 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도시를 떠날 방도를 찾을 때까지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2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3부는 이제 패스트가 점점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절정이 되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생이별의 고통을 너무 힘들게 느껴 하다가 나중에는 이 감정에 무뎌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2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아직 불행과 고통의 태도가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예리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또 절망의 습관이 들어버린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절망의 습관이 들어버린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239페이지 중간쯤에도 보시면 패스트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능력을 심지어 우정을 나눌 힘조차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미래가 요구되는 법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현재의 순간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런 고통에 무뎌지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부가 굉장히 짧게 끝이 나고요. 아까 다시 4부로 넘어가면은 랑베르가 그 도시에 남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어서 볼게요. 27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선생님 나는 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곳을 떠난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남겨두고 온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거북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아까 초반에 그 패스트에 맞서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는데 바뀌는 게 또 랑베르이기 때문에 랑베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부에서 좀 중요한 장면이 이 판사의 아들인 어린 아이가 패스트로 죽게 돼요. 이 장면을 좀 여기서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그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 혈청을 시험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결국 그 효과는 보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이 막 묘사가 됩니다. 이게 뭐 한 280, 281페이지 이런 데 쭉 보시면 아이가 막 몸을 비틀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리우인 의사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284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이 애는 아무 죄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그 파넬로 신부한테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냐 했더니
리우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반항심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285페이지 위쪽에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 신의 섭리고 여기에 순응해야 한다면 이 아이는 무슨 죄며 왜 여기에 따라야 하는 거냐, 그런 세상이라면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반항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란 나에게는 너무 거창한 말이고 나에게는 그렇게까지 원대한 포부는 없고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의 건강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이다 라고 하면서 리우가 이 일에 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페넬로 신부도 약간의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여기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병이 절정에 이르면서도 또 어느새 또 수그러드는 이제 징조들이 보이는데, 아까 그 하급관리라는 그 그랑도 역시 패스트에 걸리는데 죽지 않고 서서히 또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사례가 한두 건씩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오부에 오시면 점차적으로 병세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지금까지 겪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이게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파괴하기가 건설하기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패스트는 계속 하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점차 희망이 보이고 있는, 그러면서 드디어 쥐가 다시 나타나고요. 고양이도 다시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희망을 갖게 되고, 그 와중에도 그 리우와 우정을 나누었던 타루는 죽게 되고, 리우의 부인이었던 다른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자기 아내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까 처음에 시작이 4월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해 2월에 드디어 시가 다시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축제를 벌이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막 춤을 추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막 페스트가 끝난 것 같고 사람들 막 서로 얼싸안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오부에서는 많이 나오고, 392페이지에 와서 드디어 이 연대기가 끝이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술자가 알고 봤더니 리우라는 사실이 죄송합니다. 리우라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지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지금까지 자기가 리우라는 사실을 좀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도 역시 유명하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쁨에 막 얼싸안고 있지만 리우는 한 발짝 물러서서 패스트는 절대 죽거나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울 것이고 이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서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 하면서 리우는 패스트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도 몇 개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람들이 패스트에 반응하는 방식이 일단 처음에는 각자 다 달랐지만 점차 하나가 되어서 패스트에 같이 투쟁하는, 함께 이거를 치료해 나가고 싸워 나가자라는 걸로 점차 단일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까미의 다른 작품들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항상 좀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좋은 게 반항이라는 말과 투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까미가 그 부조리 문학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부조리라는 게 사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모두들 다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훌륭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한편으로 또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왜 필멸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미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부조리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까미고, 그 부조리에 대해서 항상 투쟁하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그러면은 우리는 뭐 너무 허망하게 생각하고 별짓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까미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태어났고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라는 거고요. 그 태도에 대한 답으로 까미는 페스트에서 성실성과 연대를 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또 했을 만큼 그런 부조리 상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부조리 상태에서도 우리는 반항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리우도 이렇게 창조된 세상이라면 나는 반항할 테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구원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패스트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항이라는 의미가 저도 처음엔 좀 헷갈렸는데 마치 막 그 질풍노도시기에 그 청소년들이 반항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조리한 상태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모습이 패스트에서는 연대와 성실성으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까미의 다른 작품 중에 유명한 게 그 에세이 시시푸스 신화를 혹시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시시푸스가 형벌을 받죠. 산에서 바위가 떨어지면 그걸 끊임없이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정상으로 올려놨더니 다시 바위가 떨어지고, 이게 까미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동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마치 태어났는데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질 거, 이런 부조리한 상태이지만, 이 형벌 자체는 부조리하지만 여기서 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동에 만약에 주목을 한다면 이 시시푸스는 바위를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반항인 거죠. 신에 대한 반항이고 투쟁이고,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절망을 극복해가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이 너무 막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굴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태도라서, 까미는 그래서 이 긍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패스트를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패스트에서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반항하고 보건대를 조직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 모든 행위가 까미가 봤을 때는 이런 부조리에 반항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패스트가 여기서는 까미는 사실 이 패스트를 쓸 때 패스트가 의미하는 게 지금의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아닌 전쟁을 생각하면서 썼고요. 패스트가 꼭 그런 좁은 의미의 패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수많은 그런 부조리한 것들 있잖아요. 뭐 전쟁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뭐 감염병도 있고,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그 외 기타 수많은 위기들, 부조리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거를 감염병으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 이 까미의 생각을 축소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 그래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